젠슨 황의 위대한 질문과 경청의 리더십 -60 김경수. 2025 경주 APC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젠슨 황이다. 그는 부대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포옹하며 친밀감을 과시하고 이른바 깐부 회동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치킨을 나누며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태 미국 대기업 회장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경한 행보다.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5세 때 태국, 9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민자로서의 차별 속에서 10대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대에 서빙 알바를 하며 오리건 주립대와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30세의 나이에 엔비디아를 공동 창립하고 1999년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GeForce 256을 출시했다. 초창기 성공률이 0%라던 엔비디아 GPU의 병렬 컴퓨팅 기술은 알렉스넷에서 챗GPT로 이어지는 딥러닝 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어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2024년 세계 시가총액 1위, 세계 최초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등의 신기록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 시대를,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면 젠슨 황은 AI 시대의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기술적 성과만큼이나 독창적이다.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스티븐 위트가 3년간 밀착 취재를 통해 집필한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따르면 그는 인연을 중시한다. 핵심 경영진은 수십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전통적인 상명하 복식 명령 체계를 거부하고 무려 55명의 직속 보고자 더렉트 리포츠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파격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경영 철학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 질문이 리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본사에는 CEO 전용 사무실이 없다. 그는 회의실보다 현장이 진짜 데이터 센터라며 직원과 직접 소통한다. 그의 대표적인 질문인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는 진짜 문제인가? 이 프로젝트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등은 AI 시대를 통찰하는 위대한 질문으로 알려져 있다. 생성형 AI의 결과는 프롬프트 능력자, 즉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이다.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질문은 평소 질문의 창의성이 축적되었을 때 가능하다. 창의력은 왜? 라는 끊임없는 질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체계의 선순환이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찾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경청의 리더십이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리더들은 대부분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다. 실리보다 체면을, 책임보다 권위를 중시한다. 결국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명예를 잃고 사람까지 잃는다. AI 시대에는 사라질 직업보다 살아남을 직업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직업이다. 예컨대 인간적인 의사, 인간적인 교사, 인간적인 공무원처럼 인간적 가치를 제공하는 직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밖의 직업들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미래의 AI는 인간이 만든 인간에 가까워지겠지만 결코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질문과 대화의 주도적인 역할은 AI가 아닌 인간의 몫이다. AI가 최적의 답변자라면 인간은 위대한 질문자여야 한다. 최적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위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위대한 질문은 리더의 경청의 리더십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위상과 역할 앤드 김상진. 2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정보기술 IT 및 디지털 도서관 전문가인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김희섭 교수가 최근 임명됐다. 김 관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2년이다.
지난 2022년 8월 3년 임기를 채우고 서해란 전 관장이 퇴임한 이후 2년 가까이 비어있던 관장 자리가 채워지면 위축과 퇴행의 우려를 낳았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단행본, 논문, 온라인 자료 등 모든 국가 지식 자원을 수집, 보존,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납본제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헌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1차적 장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설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장 자리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맡다가 2019년 처음으로 전문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면서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야 신라대 도서관장,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장 등을 지낸 서 전 관장이 취임했다. 당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임명됐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임 관장 퇴임 이후 문체부는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3차례나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를 두고 도서관계와 출판계에서는 출판 및 도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현 정부의 독서문화 홀대와 같은 맥락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김 관장이 임명됐다. 김 관장은 경북대 도서관학과와 같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선부리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전공 분야는 정보시스템, 디지털 정보검색, 디지털 도서관이다. 영국 유학에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지냈다. 한글 정보검색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정보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도서관 분야 이외에도 국가기록관리표준위원과 국제표준기구 ISO의 문헌정보 TC46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 나라의 지성 수준을 보여주는 얼굴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지목되면서 20세기 후반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문호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18년간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을 지냈다. 국립도서관장 취임에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미겔 카네 시립도서관의 수석사설을 지냈으며 아르헨티나 문인협회 회장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 영문학 교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아르헨티나는 보르헤스가 국립도서관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전 세계의 지성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수장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 어렵사리 김 관장을 임명한 이유도 추측할 수 있다. 김 관장이 부임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활용, 도서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 디지털 분야 혁신을 예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유 장관은 김 관장이 디지털 정보기술과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성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공식적인 평을 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우리나라 도서관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란 점에서 대한민국 도서관의 차세대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관장이 취임 이후 기고한 글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보유량이 독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자원의 고품질 데이터화를 실현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서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는 정보 전문가로서 단순히 신기술의 얼리어답터가 아니라 혁신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 국민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른다. 일반인이 관장을 만날 일도 거의 없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펼치는 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훌륭한 도서관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포스트 APEC 경주의 비상엔드 김교영. 지난 1일 경주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폐막했다.
경주 APC은 21개 회원국과 초청국의 정상들, 글로벌 기업인들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정신을 확인한 빅 이벤트였다. 아시아 태평양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경주 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관세 협상을 타결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국가 간 현안을 풀어가는 외교 무대이기도 했다. APC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는 글로벌 뉴스의 중심이었다. 비기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 등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APC 열기는 역대 최고였다. 시민들은 천년의 미소로 귀빈들을 환대했다. 공공장소와 내 집 앞을 청소했고 손님들을 친절히 모셨다. 빛나는 시민의식이었다. 이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한다며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 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주를 자랑했다. 경주는 이번 기회에 그 이름을 만방에 알렸다. 세계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을 주목했다. 불국사석구람, 왕릉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등은 경주를 찾은 명사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지난달 3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안내로 불국사를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다보탑의 화려한 멋, 석가탑의 균형감 있는 멋이 조화롭게 배치된 불국사 대웅전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캐럴라인 레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황리단길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뒤 자신의 SNS에 경주의 감성과 K-뷰티의 트렌드가 동시에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 세계 4천여 명의 기자들은 경주를 누볐다. 경주의 멋과 맛을 취재해 기사를 내보냈다. 행사 주무대인 화백 컨벤션 센터 HICO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백이라는 명칭 때문이다. 화백은 고대 신라에서 국가 중대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회의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말했다. 경주 APC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7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눈앞의 이득만이 전부가 아니다.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렸고 경주를 각인시켰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다. 경북도는 경주를 세계 10대 글로벌 관광도시로 키우기 위한 포스트 경주 APC 사업을 추진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 마침 김민석 총리도 각 부처에 포스트 APC 준비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주 AP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C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비상하길 바란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갈 곳 못 찾는 유학생 앤드 원호섭, 재미 한인 기술 자유학생들, 비자 정책에 귀국이사 늘어, 수십 년 등록금 동결 대학선, 계약직 교수도 쉽게 못 뽑고, 대기업은 비전 보이지 않아?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돌아올 이유 만들어줘야. 지난달 27일 현지 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인근의 한 호텔 회의장.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UC 센타클레라, 세너제이 주립대 등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과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원 포스트닥터 100여 명이 모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한미연구교류협력 간담회 자리에는 4대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했다. 행사 주제는 한미연구협력 확대였지만
현장에서 오간 대화의 중심은 협력이 아닌 귀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연구개발 R&D 예산이 크게 줄고 정치적 간섭과 반과학 정책이 확산하면서 연구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까지 겹치며 미국 내 연구자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스탠퍼드대의 한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에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교수나 연구직 채용은 제도와 예산의 벽에 막혀 있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신규 교원 확충이 어렵고 정부 출연연이 정원을 늘리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인재 유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박사후 연구원의 연봉을 올리거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정도다. 박사급 인재의 연봉을 미국보다 더 준다고 해도 결국 계약직이다. 안정된 트랙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귀국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났던 투자의 후폭풍으로 구조조정이 한 차례 지나니 이제는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재편이 진행 중이다. 한 빅테크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개발자는 연봉이 높고 복지도 좋지만 여유는 사라졌다고 말한다. 수억 원의 연봉도 높은 물가와 불안한 고용 앞에 무색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인재 고용에 필요한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미국 내 외국인 연구자의 부담도 커졌다. 이를 기회로 중국과 캐나다 등은 비자 제도를 손보며 미국을 떠나는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다. 재미 한인 연구자들의 시선도 한국을 향하고 있다. 최근 열린 실리콘밸리 간담회는 물론 지난달 보스턴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도 지원자가 몰려 일부는 참석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한국의 좋은 점은 다 안다. 나쁜 점을 알려달라. 한국의 연구 문화는 여전히 위계적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AI 연구자를 얼마나 중시하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시대에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한국에서 AI의 진심인 기업이 어디인가? 현장의 질문들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과 출연료는 인건비를 늘릴 여력이 없고 대기업의 경우 연봉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빅테크의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일 비전이나 문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35위, 과학기술 인력 순유출 입수지는 8만 4천 명 적자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상위지만 정작 연구자는 계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의 구조조정과 비자, 장벽, 연구환경 변화가 한인 연구자들의 귀국 의지를 자극하고 있다. 애국심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돌아오라는 구호 대신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할 때다. 문화 강국의 이면, 창작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앤드 박성일. 대한민국은 K 콘텐츠 성공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의 창작물은 독창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문화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창작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권리 침해라는 어두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방송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창작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8만 원이다. 그러나 음악 창작자들이 방송을 통해 받는 평균 저작권료는 월 6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하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3배에서 6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창작자들이 한 달 내내 작품을 세상에 내놓아도 하루 일당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는 현실은 문화강국이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문화의 주체이자 근간인 창작자들이 제 몫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사회를 과연 진정한 문화강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 방송사들은 음악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사용하며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감동을 전달한다. 음악이 없다면 장면의 분위기와 감정선은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방송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료를 임의대로 정산의 마음대로 입금하며 수년간 형사처벌을 피해오고 있다. 한 작곡가는 드라마 OST로 데뷔했지만 해당 방송사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단 한 번도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다. 창작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나 분노를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드라마, 예능, 시사 프로그램 등 방송 콘텐츠에서 음악은 필수적이다. K 콘텐츠의 성공과 세계적 위상은 음악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방송사들 역시 이를 통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방송 사용료는 10년 넘게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방송사들이 음악의 가치를 외면한 채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음악 생태계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체를 고갈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문화산업 뿌리는 창작자에게 있고 그들의 권리가 무너진다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 음악 창작자들의 주 수입원은 사실상 음악 저작권료가 전부다. 드라마 한 편에 많게는 100여 곡 이상의 음악이 필요하며 한 프로젝트에만 최소 1015명의 작곡가가 투입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송 콘텐츠는 유튜브나 기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해 수차례 재전송된다.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도 앉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사용료의 정상화는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들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절실한 호소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방송 사용료 체계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방송사들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 문화 강국의 진정한 척도는 화려한 성과나 수출액이 아니라 그 성과를 만들어낸 창작자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보호받는가에 달려있다. 현재의 방송 사용료 체계는 이러한 음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음악이 살아남고 음악이 살아야 창작자들도 숨 쉴 수 있다. 이제라도 방송 사용료가 현 시대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